지금부터 정부 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념 제32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차입니다. 저 해남, 대한민국 땅끝에 헌한 해남수도 이순희 고모님 오시고, 진주수도 오시고, 또 포항에 이재선 고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건강하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원로 고모님, 원로 차인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고 마음 같으면 모두 껴안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한국차인연합회가 차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다도대학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도대학원 교수 과정에 들어오려 하면 각 단위차에서 3년 이상 공부를 해서 다도사범 자격증을 받아야만 다도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차를 마시게 만들고 모든 가정에서 다도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민 차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공교육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더욱더 어깨를 펴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전 국민 차마시기 운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연수를 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경주에 K 호텔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모두 만나보니까 그렇게 반갑죠? 박수 한번 치세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우리 차인의 그동안 자라난 모습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차인들이 서야 할 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에 1년마다 올 때마다 오기 전날부터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기분이라고 할까,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엑사이티드 해가지고 또 외국에 전화를 걸다 보니까 오늘 아침 1시 반에 잤어요. 근데 보통 1시 반에 자면은 일어나지 못할 텐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저 서울서 7시 반에 떠나서 좋은 여행을 하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또 여기 오니까 저는 좀 나이에 비해서 사회에 좀 일찍이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보다 15년, 20년 밑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그래서 젊은 친구가 까분다는 욕도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90대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이 제일 많은 분이 103살이었어요. 김병기 화백이라고 추상화 그리시는 분인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시고 컴퓨터 이상으로 기억력이 생생하시고 멋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103살이고 제가 지금 83이니까 저하고 꼭 20년 차인데 아직도 저분 같이 살려면은 20년은 더 일할 수 있고, 한국에 살다가 딴 나라에 가면 불편해서 비행장을 가건 어딜 가건 못 살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우리를 많이 도와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같이 우리 차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이덕봉 회장님이나 박태용 화백 또 쌍용의 김 여사 또 해남의 김봉호 선생 여러분들을 눈에 훤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우리 이 모양을 보고 좋아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식이 이제 막 끝나면 첫 강의가 오후 3시 20분에 이제 휴식 식사가 김정대하시고 3시 20분에 이 강의를 열어주시면 제30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 이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좌는 차의 유익성에 대한 내용으로 본 연합회 박권임 회장님께서 40분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차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있는 다반사다. 늘 하는 일을 그거는 다반사다. 이 말하는 거는 밥 먹고 차 마시는 일, 늘 하는 일이다. 그래서 참 다반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는 서기 48년에
김수로왕한테 시집온 허방옥 인도의 공주가 올 때 차씨를 가지고 심은 것이 우리나라 차씨 시장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2000년 가깝습니다.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가 차를 마셨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좋은 차를 구해가지고 차상에 올리는 것이 효도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 많은 선비들이 모두 자인이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 말에 포은 정몽주 선생, 익제 이재현 선생, 이색 선생, 길재 선생, 그리고 조선시대 김종직 선생, 이태계 선생, 이율곡 선생, 그리고 그 많은 선비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정다산 선생, 김정희 선생, 이런 분들이 모두 주옥 같은 차시를 남겼습니다. 차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한제 이목 선생이 다부라는 책을 지어 남겼고, 조선 후기에 초이스님이 동다성을 지어 남겼습니다. 다부와 동다성은 여러분이 배운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그 교과서로 채택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왜 그런 글을 남겼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차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를 마시게 하는 것, 우리 후손들까지도 차를 마시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국민 차마시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그 어른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차마시기 운동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먼 훗날까지도 계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차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권차비. 차를 권하는 비다.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 권차비 제1호를 한국자연연합회 1층 정자 앞에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애차, 신건, 차를 사랑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다도, 가강, 다도를 하면 가정이 건강해진다. 이것은 내가 20여 년 동안 주장해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겨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을 이 비석이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비석을 세워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석이 차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울 계획입니다. 녹차를 일주일에 6일 동안 마신 사람, 그리고 매일 마신 사람, 이 연구 결과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이 차하고 치매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녹차를 일주일에 6회 마신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56% 저하됐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6% 저하됐다. 그리고 매일 마신 사람은 76% 저하됐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 문해춘추에 나온 기사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제일 좋은 것이 녹차다.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 이것을 내가 번장해가지고 요다음에 차인제 낼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가 이렇게 좋다는 사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 차인들, 선배 조상들이 그렇게 차를 좋아하고 차를 찬양하고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차를 마시라는 권차의 뜻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차를 모르는 사람은 이 차가 보배인데 이게 돌멩이인지 보배인지 모릅니다. 내 친구들도 보면 차를 아는 듯이 얘기하지만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차 마시는 일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 물 끓여가지고 차 우리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어려운 같이 생각해가지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우리들 자신이 충실하게 차를 마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차를 권하고 하는 일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와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제 주제는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비정신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로 이제 남성에게 해당되는 용어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조선시대의 가장 좋은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준 그런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선비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는 또 유교의 나라였고, 그 유교의 나라는 또 남성의 또 전유물이었고, 그래서 선비정신은 곧 남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시대가 지나면 이념도 시대에 맞춰서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시대죠. 아니,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진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2박 3일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 용인 됐을까요? 안 됐겠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의 파워가 커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중에 가장 좋은 기억이 남는 단어가 뭐냐 했더니 선비정신. 선비정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역시나 75%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비정신을 긍정적으로 갖게 해준 건 뭘까? 따져봤더니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더라, 선비는. 그러니까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선을 조금 더 문화강국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하더라.
여러분들은 차를 마시면서 아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체험하고 계실 텐데요.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공부했던 것 중에는 글을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사병진이라고 그래요. 배우고 생각하는 게 같이 진행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건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런지 알아서요? 요즘 사람들에게 검색은 잘하고 사색은 없고. 생각이 있으면 그게 말을 바꿉니다. 언어를 바꿔요. 사람이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배웠구나. 저 사람은 점잖구나.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나와요. 그 언어가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요?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주는 게 아마 가장 저는 이상적인 차인의 모습이 아닐까. 선비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는 일이 책 보는 일이 절반 이상이에요.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잠자는 책 보는 게 절반의 이 하루 일과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목표는 뭘까? 지금 애들한테 공부하는 목표를 물어보면 전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체 취직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같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예수 같은 성인이 되는 게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야. 옛날에는 15세만 되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대학에 우리가 잘 아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나옵니다. 그럼 그 대학을 배우는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 관례 계례 다 하시죠? 15세지 않습니까? 15세. 15세면 요즘 가장 무섭다는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이야. 근데 그 15세에 수신, 먼저 내 몸을 수양하는 거, 제가, 내 집안을 평안하게 하는 거, 치국, 나라를 걱정해, 평천하, 세계를 걱정해, 내 자식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15세에 우리는 뭐해? 야, 너 오늘 영어학원 갔어? 숙제 해왔니? 너 시험 왜 이렇게 봤어? 이게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15세에는 정말로 평천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왜 과거보다 훨씬 더 문명화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정작 배우는 건 과거보다 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까? 영남의 퇴계, 기호의 율곡, 이 사람들은 청렴한 것은 물론 이익을 보면 항상 의의를 생각했고 지행이 일치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퇴계 선생은 주역에 나오는 노겸군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실까요? 겸손이 극에 다다른 분이죠.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 인물 하면 역시 퇴계를 떠올립니다. 이 퇴계는 제자들한테도 반말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주역에 빠져서 20살 무렵에 그때부터 지병을 앓기 시작해요. 이 병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학문이 좋아서 학문에 빠져있지 벼슬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집이 워낙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가서 벼슬 좀 해라. 단 네 능력으로 보니까 군수 정도면 다 좋겠어. 그 이상 올라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안 생활할 수 있게만 좀 해라. 그렇게 해서 퇴계도 벼슬을 시작합니다. 율곡 선생,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험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9번 장원한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곡 선생도 마찬가지로 집이 가난해서 벼슬을 시작합니다. 그 재주가 아까워서 한 살 많았던 우계 성원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네는 벼슬하지 말게 라고 충고를 합니다. 율곡이 거기에 답을 합니다. 나도 벼슬하고 싶은 생각이 없소만 지금 집안 형편이 이러니 내가 벼슬을 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겠어 라고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벼슬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세상을 떠난 뒤에
특히 율곡 같은 경우는 율곡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입을 수의 한 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돈을 마련해서 수의를 해줬어요.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지금 세계 제1의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이 독일이 없으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EU가 구성이 되고 영국이 탈퇴하고 하지만 독일의 힘이 가장 막강합니다. 그 독일이 바로 그 빠른 시간 안에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우리처럼 분단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낸 힘을 가진 민족이에요. 세계대전 속에서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많은 부정적인 일도 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이뤄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에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아시아에는 뭐가 있길래 아니 저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거꾸로 서구의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해봤더니 저 나라 사람들은 되게 교육열이 높네. 우리나라 교육열 높은 거는 뭐 말할 거 없죠.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본받아라 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오바마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학생들이 학구열이 높겠습니까? 학부모의 학구열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학부모의 학구열이 결국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배경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과거 같으면 거의 학교 못 다녔을 거예요. 왜? 여성이라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딸을 둬야 훨씬 더 행복한 부모가 된다고 하죠. 과거와는 달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합니다. 너무너무 근면해요. 밤 10시가 넘어도 서울 시내에서 차를 끌고 가려면 차가 막히는 나라. 새벽 6시에 나와서 지방에 제가 강의 가려고 해도 10분만 늦어도 차가 막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외국에 많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해외여행 근무 이렇게 다녀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다는 건 자타가 공인한다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의 정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독일 하면은 기계는 뭐 따라올 수가 없죠. 자동차 문제가 있으면 리콜을 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하잖아요. 버티다가 마지못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저 사람들은 몇 조 원이 들어도 바로 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겁니다. 그게 독일의 장인 정신이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잡종국가라고 남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 나라가 방구 한번 끼면은 모든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라로부터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왜? 인종도 다르고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이 모인 나라가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할까? 그게 바로 그 나라의 개척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서 나라를 일구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민은 국민들대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또 교육자대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을 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되더라. 그래서 같은 값이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싼 값에 팔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선비정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2회 전국 자생활 지도자 연수회 둘째 날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강연은 인문과학으로 다산의 삶과 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신 김동군 교수님을 강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산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산 연구가도 아니고요. 다산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산 선생을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뭐 책도 하나 쓰고 외람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산 선생의 에피소드 위주의 다산이라는 분이 인간이 어떤 분인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산 선생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주정씨, 고물의 정씨라고 그러죠. 나주정씨, 정재원, 진주 목사를 지냈습니다. 정재원의 셋째 아들입니다. 해남 윤씨와 정재원, 나주정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살에 한 살 많은 풍산 홍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2남 1녀를 키웠습니다. 애를 놓기는 9을 낳았어요. 3분의 2가 죽었죠. 그래서 셋밖에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고요. 다산 선생이 그린 아주 좀 생소하죠. 북한에서 그려가지고 북한에서 그림 뉴스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다산 선생입니다. 우리가 보고 익히 알고 있던 다산 선생의 초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소개를 합니다. 다산 선생님 첫째는 저술가고 학자죠. 실학자죠. 저술이 5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금 남아있는 시가 2,500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시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행정가고요. 부국 강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르짖었던 정치가자 행정가입니다.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차인연합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차의 중흥조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배 18년을 살면서 그 인간의 황금기 18년을 유배를 살면서 차로서 자기 병을 다스려가면서 그 엄청난 양의 저술을 하는 겁니다. 해올레 올리기 사흘 전에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쓴 게 요 시예요. 그리고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우연이죠. 아내에게 바치는 시를 쓰고 3일 후에 해올레를 올리고 전국에 있는 제자와 일가 친척이 다 모였는데 해올레를 바치고 그날 오후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이 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사흘 전에 사흘 전에 아내에게 쓴 시가 이 해건시입니다. 눈 깜짝할 새 60해가 지내가니 복사꽃 하사한 봄빛 신혼 때와 같네. 혼인 한날 해운대를 하니까 똑같은 날이죠. 그때 피어있던 복사꽃이 그때도 활짝 피어있더라. 살아서 이별, 죽여서 이별, 늙음을 재촉하나 짧은 근심, 긴 기쁨은 임금님 은혜로다. 오늘 밤 뜻맞은 이야기 새삼 즐겁고 그 옛날 핫빛첩에 먹자국이 남았으라.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내 모습 같아 합한 술잔 남겨두어 자손들에게 남겨주리라. 이런 시를 썼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혼인한 그때와 같이 60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냈다. 이별해서 살았던 18년보다 유배가 끝나고 18년이 더 즐거웠다. 그런데 우리 아내와 나와의 평생의 삶에 핫빛첩이라는 게 있었다. 핫빛첩에 지금도 먹으로 쓴 글자 자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핫빛첩이 뭐냐? 붉은 치마란 말이에요. 붉은 치마. 핫빛첩에다가 다산 선생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강진에서 키양사를 하고 있을 때 병든 아내가 헌치마 5폭을 보내왔다. 그것은 시집 올 적에 입었던 하로스로서 붉은 빛이 반쯤 발해가지고 글을 쓰기에 참 알맞겠더라. 그래서 나가 그걸
쩍쩍 잘라가지고 재단에서 첩을 만들어서 손이 가는 대로 두 아들에게 가훈을 써줬다. 다음날 우리 아들들이 그 글을 보면 감회를 일으키고 어버이의 흔적과 손때를 생각할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그 옷이고 아버지가 유배 생활하면서 애들에게 가훈을 써줬다. 아들이 얼마나 볼 때마다 새롭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두 어버이의 흔적과 손때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리는 감정이 뭉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붉은 치매에 쓴 첩이다 해서 하피첩이라 이름을 하였다. 이는 곧 붉은 치마를 이르는 말이다. 신이 선생도 우리나라 차사에 굉장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차를 마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차를 마십니까? 차를 풀든지 끓이든지 휘젓든지 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다. 차는 정신이고 물은 몸이다 하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차이들 중에 가장 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차를 먹으려면 어쨌든 물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가 차가 좋으니 나쁘니를 따져야지 정말 물이 좋아야 한다. 이분이 다산성생의 해올레를 축하하는 시를 보내왔어요. 무슨 복으로 같은 사람과 혼례를 두 번이나 하는가? 흰머리 부부의 길려는 기하여라. 오색실, 청실, 홍실 느린 다산성생 천분연분 기록하고 다시 발사의 혼인 이루어짐 시로 쓰네. 든든한 며느리들 밝힌 핫촉 빛나고 아들 손자들 전서 같은 향기 피어오르네. 신선 같은 노부부 원앙같이 절하고 소천의 봄날은 해와 달이 길리라. 소천은 다산선생 고향이에요. 지금 집이 있는 마을이죠. 이런 시를 보냈는데 시의 제목이 병신년 2월 22일 성지 태공, 주사선생의 호주죠. 태공이 홍시부인과 해홀례를 올리는 일이다. 그래서 축가시를 보낸다. 유배 7년 이 아내가 사무치는 그리움에 지칠 듯 편지를 보내왔어요. 은문 편지죠. 은문 편지. 은문이 뭡니까? 한글이죠. 한글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까지도 다산선생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제강점기 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름이 홍혜환이었다. 다산선생의 친필 여의당 정서를 연할자로 인쇄한 그 팀들이 쓴 글에 보면은 다산선생의 아내의 이름이 홍혜환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홍혜환이다.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유배 7년 만에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가 이렇습니다. 집을 옮겨 남쪽으로 내려가 끼니라도 챙겨드리고 싶으나 한 해가 저물도록 병이 깊어져 이내 박한 운명 어찌하오리까. 이 애절한 그리움을 천리 밖에서 알아주실는지요. 등불 아래 한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네. 그대와 이별한 지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니 살아생전에 만나기 어렵겠지요. 가녀린 풀에 설이 내리고 가을 가고 다시 봄이 오면 두 눈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겠지요. 언제 어느 때에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으리요. 다산성생은 실학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니까 그림만 봐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매화꽃이 활짝 폈죠. 매화꽃이. 새가 두 마리가 하트를 기르면서 마주보고 활짝 핀 매화에 있다가 암놈이 그랬는지 쑥놈이 그랬는지 저쪽 한번 봐. 똑같이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앉아있는 데가 어디냐? 매화꽃이 핀 곳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유배객이
외동딸 시집 가는데 선물로 보낸 글입니다. 이 글귀가 어떤지 여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헐헐 나는 메세 한 상 뜨락 매하에 내려앉았네. 매하 향기 진동하니 홀연히 그곳에 왔구나. 거기 거처를 마련하여 부부가 즐겁게 살아라. 이미 매화꽃이 만발하였으니 그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리라. 매화꽃이 활짝 피었으니까 매실도 많이 열리겠죠. 아들, 딸 많이 놓고 부부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게 다산 선생님한테 치는 박수로 알겠습니다. 예. 가난 때문에 나이 들어서 혼자 웃는다 하는 독소라는 시를 썼어요. 아주 시가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양식 많은 집안에는 묵을 아들이 없고 아들 우울한 집에는 묵을 양식이 없구나. 높은 뱃을아치 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멍청한 놈들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은 뱃을 살 수가 없네. 모든 복을 다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돈은 늘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아비가 전략해서 재산을 모아놓으면은 새끼가 방탕해서 싹 허비해버리고 아내가 지혜로운 집은 하나같이 서방놈은 멍청하더라. 보름달이 뜨면 구름이 자주 끼고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지. 세상 일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 나 홀로 웃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시를 혼자 웃는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호수 위에 봄이 무르익어 붉은 꽃은 지고 새잎이 돋아 꽃 구경하며 잔치하던 일 생각나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네. 치안금만 같은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로세. 하룻밤에 지는 꽃은 첫잎이요 우는 비둘기와 제비 새끼들 지붕을 맴도는데 예로운 나그네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어느 때나 규방에 들어 꽃다운 인연을 맺어볼까나. 그리워 말까보다 서글픈 꿈속에 본 그 얼굴. 이런 시도 지어보냈어요. 천여 년 전에 신라가 망하자 마이태자가 마이 삼배옷을 입고 죄인으로 평생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게 삼배옷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죽은 사람에게 수의로 삼배옷을 입게 했어요. 상주가 입는 옷을 죽은 사람에게까지 입히라고 한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죽은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대의 수의는 신비단이나 맹주로 했다. 궁중에서는 이런 비단을 입혔다. 수의는 삼배로 입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뺏었습니다. 잔소리가 길어가기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설록 연구소의 유주라고 합니다. 오늘 차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차 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사실 제가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차 문제점, 생산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이 경영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고 판로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나오냐. 경영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차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저도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회사를 나가면 내가 선뜻 차를 사 먹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산업 전반의 문제점들은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 품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차를 사더라도 어떤 때는 맛있고 어떤 때는 맛이 없고, 그런 문제점들을 또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었느냐? 사실 일본이 원전 터졌을 때 우리한테는 상당히 기회였습니다. 일본이 원전이 터져갖고 이제 세슘, 방사능에 대해 갖고 말들이 많았을 때 유럽에서는 그 일본 녹차를 전부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때 해외에 있는 녹차 바이어들이, 녹차를 다루는 이제 바이어들이 그 새로운 녹차 산지를 찾기 위해서 중국하고 국내도 많이 왔었어요. 국내 많이 오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왔었는데, 사실 국내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뭐 안전성이나 이런 게 시스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많아서 농가들이 이제 수출을 사실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현재 수출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월출산 밑에 있는 당진 차밭인데, 아마 여기도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제주가 뭐 좋다고 사실 저희들도 제주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월출산 아래, 남한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월출산 아래 있는 차밭이기 때문에 한번 가까우시거나 기회 있으신 분은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오설령 연구소 쪽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연구소라고 하지만 인원이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다 보니까 뭐 제품 개발부터 또 나무를 키우는 방법, 토양을 관리하는 것, 또 유기농 재배, 뭐 차를 만드는 것, 다양한 해외 수출까지 또 다양한 업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얘기 드리는 거는 대부분 다 저희 연구소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병해충 관리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전 차밭에 이제 유기 재배를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제가 좀 맡아서 하던 일들입니다. 산간지냐 평지냐에 따라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산간지에서 이제 보통 차밭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손체업이라든가 이제 과거 가반형 체업기를 이용해서 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이제 승용형 체업기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형 체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동원이 되지만, 가반형 체업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 면에서는 가반형 하나랑 승용형 하나랑 뭐 한 2배 차이 정도밖에 안 나지만, 실제로 인원이 투입되는 것까지 다 계산하면 상당히 비용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차, 뭐 고급품은 떠나서 이제 대중적인 차는 이제 평지형으로 해서 승용형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녹차가 일본의 녹차보다도 한 3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소비자가가. 동일 품질 대비했을 때. 그런 걸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쟁력에서 많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중적인 차를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탄지의 산간지보다는 평탄지가 좀 유리하고요. 그다음 노동 집약적인 차밭보다는 이제 기계화된 차밭이 또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지를 좀 집단화해서 좀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연재해 방지 시설이라든가 현대적 가공 시설을 구비하는 게 이제 좀 차를 대중화시키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고, 만약에 이런 여건들이 안 되면 산간지라든가 노동 집약형 차밭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차별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이제 고급품으로 판매되는 전략들을 좀 꾸며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일본 사가현에서 이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무농약 재배를 해보니까 여기 초록색이 천물차고 이제 파란색이 두물차입니다. 이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까 천물차가 한 600kg, 그러니까 관행 재배할 때는 천물차가 600kg, 두물차가 한 350kg의 300평당 생엽이 나왔는데요. 유기재배를 해보니까 두물차 수확은 이제 품질 때문에 도저히 안 되더라. 포기를 하고 천물차만 한 300kg, 200kg, 뭐 한 150kg. 생산량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이게 물론 이제 80년대 그 실험한 자료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자료들 때문에 도저히 여기 유기재배 갖고 가능할까? 그리고 기존에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은 좁은데 조그만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셨지 저희처럼 뭐 20만 평의 유기재배를 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해외 차 재배하시는 분한테도 의뢰를 해보고 했을 때 저희들이 좀 심하게는 미친놈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기재배를 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거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립하자. 그래서 수량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리고 병해충 관리는 가능하면 천적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정적 방제라는 것을 주로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재배를 하더라도 절대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최대한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제품에는 반영을 안 한다. 이 관행재배 때하고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유기재배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론만 공부해갖고는 안 됩니다.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현장을 적용시킬 때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 2000평 규모로 이제 그 유기농 재배 시험포를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그때 많이 이제 주장하셨던 이론들이 방제를 안 하면 자연 생태계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적으로 살아남는다고 많은 학자분들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 관리만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 농업이죠. 방치를 해봤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나무가 한 70% 정도가 다 죽더라고요. 도저히 저희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갈아엎고 2차 시험포를 2004년도에 좀 조성을 했습니다. 한 5,000평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습니다.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 바닥에 부초를 깔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병해충 방제는 이제 오일류, 님 오일이라든가 이제 멀구슬나무 오일이라든가 파라핀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의 어떤 가능성을 좀 얻었습니다. 페로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방송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지만 한번 적용해보자 현장에 전다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7년도 서광, 강진다원에 이제 유기농 재배를 적용하고 2008년도에는 이제 전다원에 이제 유기농 재배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제 제품 개발 쪽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제품 개발 쪽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은 계속 녹차만 생산해 왔습니다. 2000년대까지 거의 녹차만 생산을 해 왔었는데 사실 녹차 이러면 제품들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차 따는 시기 따라서 그리고 증제차, 옥록차, 덕금차, 가루차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다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차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발효차를 만드는 걸 이제 2000년도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좀 추진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실험할 때 이제 만들었던 차들인데 시제품 형태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이 아니고 이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런 이제 발효차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조 아닙니까? 이 위조를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이게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온도라든가 회전수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효차를 자동화할 때 저희들이 만들었던 매뉴얼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둬가지고 가장 이제 평가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을 많이 대상을 합니다.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차를 많이 마시게 할까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카페 형태로 티하우스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는 메뉴들도 저희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뉴 개발하는 친구들은 이제 현장에 좀 많이 있고요. 저기에 이제 베이스 되는 원료들,
가루 녹차라든가 이제 추출액이라든가 홍차 분말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개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 때문에 차가 안 된다고 많이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커피 유통망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 쪽에 2000년도 사실 중반에 좀 저희들이 먼저 약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시도를 하고 그쪽에 좀 관계자들을 한번 저희 차박하고 이제 다 둘러보게 하고 견학도 시키고 했었는데 좀 피드백이 상당히 늦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한 5년 전에 2002년도 정도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답이 왔습니다. 이제 한번 계약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스타벅스의 가루 녹차를 이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 드린 이러한 뭐 저희들이 재배 관리 기술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뭐 가공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만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이 차라는 게 뭐 생산 농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고성이나 하동 농가들 생산 쪽이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 중심으로 교육들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주도 과거에 이제 청정 제주농사발전위원회 이제 그 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현장 뭐 에로 컨설팅이라든가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가공 기술 전수라든가 직접 뭐 저희 직원들이 공장에 가서 그쪽에서 이제 가공 같은 것도 같이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도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 주로 차 제다 쪽의 업무를 맡고 있는 최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이런 강의는 주로 차 농가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처음이고 또 이렇게 웅장한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그러나 떨리기도 하고 또 사실 전체도 잘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다소 여러분하고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차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92년도 4월 1일 전라남농촌진흥원 고성차 시험장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올해 25년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되는 작목이 뭔가를 다 고민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차 하면 그때 당시에 보성으로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차 연구소가 이제 보성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때 국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2006년도 이후에 98년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지방직화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 소속 차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품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작물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요. 차나무도 품종이 있습니다. 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녹차용과 이제 최근에 홍차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씨앗으로 된 차밭은 뿌리가 직근성이기 때문에 깊은 맛과 향과 나름대로의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봄에 올라오는 싹의 시기라든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품종화되면 그걸 비율로 안배를 해서 빠르게 나온 찻잎, 중간 정도, 천천히 나오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크게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기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과정입니다. 이런 차나무의 기존에 저희들 육성한 품종에서 가지를 충분히 키워가지고 거기서 6월하고 10월 중에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이라는 기술을 육성을 합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갖고 있는 특성, 싹의 크기라든가 수확 시기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봄에 올라오는 싹의 시기라든가 크기, 그게 일정해지면 녹차나 홍차의 제다 기술이 어느 정도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균일성, 그리고 대량 생산,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까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생 재배라고,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초생이나 화이트 크로바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초도 억제할게요. 바로 차밭에 환원시켜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그 화이트 크로바는 이게 이제 이 차밭 사이에 심어가지고 이게 지금 높이가 좀 낮거든요. 그런 인해서 작업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기 콩과 식물이다 보니까 질소 공급도 되고,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연구는 이제 완효성 기로라는 건데 천천히 우려 나와서 영양분을 주는 그런 연구도 했고요. 그리고 잠깐만, 저희들이 겨울이 지나면 항상 봄에 의외로 온도에 따라서 차밭에 동해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2012년 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가 좀 발생해서 심각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차가 마이너스 13도 이하가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기후변화하면 전체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다 예측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름 온도는 고온으로 가고요. 겨울 온도는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매년 그런다면 심각해진다면 그 매년 그렇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추위에 가장 강한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쪽, 그리고 병해충이 강한 쪽에 크게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앞에 소개했던 화이트 크로바를 활용해서 유기물도 공급을 하고 차밭 사이에 잡초 풀 나는 것도 해결하는 쪽, 그런 내용입니다. 병해충의 방법도 차밭 전체적으로 큰 면적이 진행하다 보면 여름에 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을 이렇게 유화 등을 통해서 트랩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을 통해서 유화 등을 통해서 충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쪽,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차 연구를 5년 전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홍차도 봄에 좋은 고급 잎 홍차도 있고요. 저희들이 대량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들리기 틀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팬 바람을 통해서 이 정도 케이스면 한꺼번에 한 200kg를 저희들 시들리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리랑카나 인도 다지나 큰 대형화된 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시들리기 틀을 개발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실내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발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든 홍차가 의외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만든 기본 홍차에 새로운 블렌딩 차를 좀,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블렌딩 차로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렌딩 차 하면 모든 것 소재가 외국에서 수입한 소재들입니다. 저희도 기본 원칙은 우리 지역에 나온 소재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서 하는 방법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직도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요. 직접 가루 상태에서 커피처럼 그레이징화 시켜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차, 그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이 차가 들어가면 충분히 산업화는 가능한데, 의외로 녹차와 우리가 기대하는 녹차와 홍차의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제품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분명히 아이템은 좋습니다. 가루화 상태에서 바로 자판기에서 나오자마자 녹여서 차를 마시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컨셉이
차가 먹는 쪽에, 식품 소재 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녹차와 홍차에 가루화시켜서 앞으로 많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소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미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자류에서 이미 시작됐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트렌드 계속 저희들은 녹차, 홍차를 활용을 잘하고 스토리를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차를 만들 때 항상 차 농가들은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만들으신 분이 품질을 결정을 하고 가격 결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시각을 바꿔서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사고를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해보면 항상 그 이야기 합니다.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다음 이 가격을 충분히 받을 만한 스토리가 되는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언젠가는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산과 어떤 품질을 등급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품질 등급화, 이것도 사실은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하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제 연구가 저희 차를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각계각층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외국 출장을 가고 외국의 차를 마셔보고 하면 정말 맛있는 차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차도 우리 찻잎을 가지고 충분한 맛있는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이지 않게 우리 차는 이야기하면 좀 왠지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혹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저는 저도 이제 그럼 이번 연수 제6강이며 오늘 첫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차 명상과 일상의 지혜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김배호 교수님의 열강이 있겠습니다. 명상이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과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명상을 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교육 장면에서도 나오고 이제 각 세계 유수한 기업들은 모두 명상을 그 기업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명상도 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아주 수천 년 묵어온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차와 명상 두 개 다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보면은 거의 좀 문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캠페인을 벌이고 계시는 전국민 차 마시기 운동, 얼마나 소중한 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차 한잔 하라고 그러면은 제 차실에도 손님이 와서 내 친구들이 와서 차 마시면은 차를 따라주면은 차 이렇게 마셔도 되는 거냐? 손을 어떻게 잡는 거냐? 괜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인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이제 명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5분 호흡을 바라보듯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깨어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도 저도 지금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나누고 이것 자체가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알아들음으로써 감각을 느끼고 주의를 알아차림하고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지금 명상하는 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하고 기계 생산을 통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으로 한 2차 산업혁명, 최근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으로 해가 제3차 산업혁명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변화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그전에는 육체 노동자들의 직업이 잃어가는데 이제는 지능, 작년에 왜 이세돌 구단하고 그 한번 알파고하고 시합을 해가지고 참패를 당했죠.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독재 정권의 출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에 통제당하는 사회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그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쓸모없을 확률이 크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배운 교육 내용으로는 여생을 준비하는 게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의 아이들한테 혼돈이나 무지, 변화의 상태 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적 균형 감각이나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정신적 균형 감각과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는 명상을 했고 그 명상을 통해서 집중과 정신적 균형 감각, 사고의 유연성을 키웠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책을 쓸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세팔라 박사는 그 심리학지에다가 명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그 20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건강을 전진시키고 행복을 증가시키고 사회생활 능력을 증대시키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좋은 쪽으로 뇌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각 기업체들도 지금 명상을 세계적인 유수한 기업들은 명상을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 차트에 나온 것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흘러갔는데요. 우리는 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물과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물이 갖는 칠떡을 물에서 배우는 차이의 덕성 7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그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그리고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그리고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대로 다 있으니까요. 교재를 하다 보니까 지면 할애하기 위해서 2장을 한 장씩 하다 보니 글자가 너무 작기는 작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차인이 가져야 할 특성으로 우리가 물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닦아야 됩니다. 바르게 닦는다는 것이 바로 명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와 고난과 역경에서 이 위기의 에너지를 성공과 행복과 자유의 그 기회의 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 집중 명상은 마음에 아주 평화로움을 줍니다. 인도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 집중 명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 붓다가 개발해낸 게 위파사나 명상, 이 통찰 명상을 개발을 했습니다. 통찰 명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아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차는 과거와 미래로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잡아놓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집착과 후회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을 우리 사명상에서는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상이 과연 그러면은 과연 어떤 근거로 차명상이 괜찮은 명상이냐? 명상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에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근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차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단지 디가 니까야 하고 마치마 니까야라는 그 초기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한 알을 지니며 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붓다는 그 당시에 했지만은 그 경우에 따라서 대기설법이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경우에 맞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붓다에서 차를 좀 마셨더라면은 아마 차명상을 그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그러니까 사막이라 그러면은 개정해, 절제와 집중과 통찰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차를 마시는 것 자체만이라 해도 조심스럽게 마시고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차 마시는 차인들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메타인지 이 부분을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원수 같은 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울컥 때려주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일어나겠죠.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겠죠. 울컥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주먹이 나가거나 욕설이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에 명상을 하는 사람은 그 울컥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안 보고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을 보면은 1단계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만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 우리 마음은 항상 밖으로 향해 있는데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 소위 말해서 지켜보는 마음도 동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지켜보고 이해하는 게 곧 바로 마음 공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껴있는 알아차림으로 중도를 실천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한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괴롭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차는 누구나가, 특히 우리 차인들한테는 아주 명상에 적용할 수 있는 손쉬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도구단으로 추앙받는 두 분의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초이선사의 아버지격이죠. 스승이고 아버지인 다산 선생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역적으로 몰려 패족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어째서 너희들이 자포자기를 하려는고? 패족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패족이 되어서 과거를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가? 야, 이놈의 새끼들아, 어쩌면 패족이 된 까닭으로 성인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알아듣겠느냐? 야, 이놈아, 공무원 9급 7급이 높으냐? 부처님 되고 하나님 되는 게 높으냐? 아버지 말 똑똑히 들어라. 그리고 통식 달리 천지이치를 통달하는 선비 중에 선비, 지식인 중에 지식이 되는 대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 지금부터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변명이 아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더불어 맑은 차 한 잔을 올려놓고 내가 쓴 책 1페이지를 펼쳐놓고 읽어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쓴 책의 1페이지를 뺏기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된다. 홍동백서, 어덕육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나? 알겠나, 이 자식들아? 했다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주역을 판답고 각월 삼천왕 다사는 다시 두 아들이죠. 예, 두 아들에게 보냅니다. 내가 상례입니다. 상례사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상례사전은 성인의 문자다. 조금 지루합니까? 좀 지루합니까? 지금 세상이 예도 모르고 경전도 잘 모르면서 풍문에 듣고 껍데기 글 쓰는 사람들 때문에 공자님이 본래 전하려고 하는 진언지가 오도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세하게 밝혀놨으니 이 상례사전에다가 혹시 생각을 깊이 하고 정말로 자세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오묘함을 적어놓은 것을 아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죽은 몸에서 뼈가 다시 살아날 정도일 거야. 근데 얼떨결에 자기 말이 체력이 딸려가 도저히 주례를 끝까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시도하고 주역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예학이 엄청 훌륭해진 거죠. 조금 전에 강의하신 우리 김 박사님 말씀처럼 차만 하시는 생활 속에서 차와 명상을 하면 뭡니까? 시너지 효과가 많겠죠. 그죠? 다산 선생의 예학의 결정체가 상례사전인데 이 상례사전을 쓰고서 하시는 말씀이
예학은 즉 주역을 연구하다가 이삭 죽은 거다. 부인을 집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면, 네, 요새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5분 남았습니다. 네. 내 참회 기도 제목입니다. 집사람을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참회하는데, 집사람을 철저하게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면 배신, 나라에 반역한 일과 같다. 반역자와 같다. 자, 내 남편이 부인 내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 역적 배반하다. 역적 배신하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침대 위에다 그 떡 역적 배신 딱 내자서 놓으세요. 사자성어.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러거들라. 남편이 아내를 철저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베개 하나라도 업신여긴 듯 한다고 그러면 역적놈이고 인류에 배신하다 하는 소리라고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부터 제32회 차성월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 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사는 제32회 전국 차성월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하여 전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령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차이연합회 회장 박건중, 이사장 박동산, 대표로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표창장 강릉 다연다리원 정선화 위사람은 제32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에 가장 많은 교육을 참여시켜 타의 모범이 되어서도 이에 협장함 2017년 8월 30일 정부지정 차전문 인력 양성기관 사단법인 한국차이연합회장 박원금. 예, 감사합니다. 9팀을 표창장 관정가족교육원 전정문 외에 8분, 위사람은 제32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에 가장 많은 교육을 참여시켜 타의 모범 교수로 이에 협찬합니다.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원로 교회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중지를 위해서 시연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지적인 사회를 시연했습니다. 경력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틀 행사를 다 끝마치고 떠나는 이 마당에 회식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모시고 굿바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so long, 굿바이는 좀 영구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so long은 잠깐 못 보지만은 다시 만납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만날 거니까
솔로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순간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정을 나누고 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결심을 못했습니다. 전 차를 마실 때마다 애국애족,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국애족 하는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또 가정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자식들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들이 기라성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뭐 또 할 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서로 도와주고 따라주고 모두 그래서 2박 3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잘 보냈어요.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듯이 2박 3일 동안 우리가 천국에서 놀았다고 생각하시고 무사히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만납시다. 2박 3일 동안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했죠? 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친구들은 나를 만나면 늘 부럽다고 그래요. 부럽다고. 특히 작년에 돌아가신 이기택 총재 만날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만날 꽃밭에 논다고. 꽃밭에서 2박 3일 숨쉬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생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원효 대사가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 유심자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이 만들어낸 건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것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 그런 것을 다짐하는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이 소중한 시간, 값진 시간을 늘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행복한 자신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고모님들, 또 우리 권오금 자문위원님들, 또 여기 내로라 하는 대한민국에 유명인사가 다 왔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이 연수회가 빛날 것을 믿고 오늘 연수회를 여기서 수요일에 가정으로 안녕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 진행을 맡아서 2박 3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사무총장님은 누가 박수 치겠습니까? 정신전체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